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질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배경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시도한 형질전환된 토마토입니다. 플레이버 세이브라는 토마토입니다. 1995년도에 미국 학회에 참석해서 찍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좀 기이한 그 식물들 또는 그 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속이 파란 그런 수박이라든지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수박의 과일이라든지, 또 오른쪽에 보시면 배추와 무가 물론 접을 한 겁니다만, 또는 배추와 양배추가 또는 감자와 토마토가 한 식물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밑에 왼쪽 그 사진은 카네이션입니다. 이 카네이션은 에틸렌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에틸렌으로부터 멀리하거나 에틸렌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수명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식물은 애기초롱꽃이라는 식물입니다. 아예 그 원래부터 성질이 키가 작은 이런 식물이면 우리 분 식물처럼 키가 많이 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식물들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행길전환이 뭔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DNA를 세포에 주입하는 과정을 행길전환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 개념이 요보다는 좀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원하는 DNA의 부분만 잘라내거나 또는 다른 부위하고 또 접합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기내에 쓰이는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어떤 식물 또는 어떤 식물의 기관으로부터 원하는 하나의 DNA만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식물에 주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서 잘라내고 또 새로운 것을 갖다 붙여주고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 같은 기술을 DNA 재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포 A와 세포 B가 있으면 세포 A를 DNA를 공급하는 소스라고 하고, 세포 B를 내가 원하는 그 식물, 이 새로 구해온 DNA를 집어넣고 싶은 그 목표로 하는 세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포 A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인, 예를 들면 노화를 억제한다든지 꽃색을 예쁘게 해준다든지 병해충의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통해서 이미 많은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 B에 넣어주는 거죠. 불행히도 이 세포 B는 세포 A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새로이 탄생될 수 있는 이 세포 B로부터 탄생된 식물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식물이 가지고 있던 많은 좋은 형질에다가 새로이 구해온 세포 A로부터 구해온 좋은 성질이 더해지게 되니까 더 나은 식물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행질전환은 1973년에는 원핵세포를 가진 대장균에서, 그리고 1983년에는 식물세포에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형질전환과 관련되는 용어들이 몇 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또는 GMO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파생되는 식품을 유전자 재조합 식품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작물의 경우에는 형질 전환 작물, 유전자 변형 작물, 생물공학 작물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자, 유전자 제조업 기술입니다. 1972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DNA를 제조업하는 게 당시에 지한 요소로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DNA 리가제를 이용해서 DNA 가닥들을 연결을 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 다른 DNA들과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된 분자들은 이콜라이는 대장균이죠. 대장균 세포 내에 주입 시에 복제 가능한 유전자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행질 전환을 하는 데는 매개체, 벡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특정 DNA 순서를 살아있는 세포 내에 형질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 DNA를 옮겨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 안에 먼저 이 DNA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때 그 매개체 역할이 DNA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특정 DNA 순서를 목표로 하는 세포에 전달, 복제, 그리고 발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매개체 또는 운반체로서 주로 미생물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구비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DNA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분리하기도 쉽고 취급하기도 쉽습니다. 목표라는 세포 내에 복제가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발 표지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의 저항성인 이런 표지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선발 표지를 하면 형질 전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특성인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행질 전환된 식물 위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세포든지 이들이 청색으로 지금 염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은 행질전환이 일어난 부위이고, 그렇지 않은 부위는 행질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표지, 우리가 행질전환이 된 놈만 이렇게 선발해 낼 수 있는 어떤 지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 요소 작용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벡터로서의 중요한 구비 요건입니다. 선발 지표로서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GUS 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보시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성질이고, 또 하나의 색깔로 이용하는 게 GFP 유전자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형광을 발현한다 그럴까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벡터가 행질전환된 개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는 박테리아 등 생물체, 박테리오파지 이런 것들로 주로 국한되어 있는데, 박테리아의 경우에 박테리아 염색체와 분리되고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작고 구형의 DNA라는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구형의 둥근 모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없어도 되는 인자인데, 그러니까 식물의 생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인자인데, 항생제 저항성과 같은 선택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선발을 행질전환된 것들을 골라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특성 때문에 플라스미는 벡터로 특히 복잡한 제조합 분자를 만드는 데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인데 분자량이 상당히 큰 DNA를 옮길 수 있어서 유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박테리아가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겁니다. 흙 속에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종류인데 이 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해서 행질 전환하는 시스템을 먼저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아 복수형이죠. 아그로박테리움 복수형인데 토양 박테리아 많은 식물의 근두 암종병 또는 뿌리 혹병을 유발합니다. 오른쪽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장미인데요. 근두 암종병에 걸린 장미입니다. 뿌리와 줄기 사이 거기에 지금 큰 혹처럼 둥근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뿌리 혹병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아그로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입니다. 그래서 이 혹이 이 식물체가 만드는 산물들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병에 걸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일으키는 이 아그로박테리움이 줄기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경우에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의 수간, 식물의 수간 부위에서 암을 유발한다. 식물의 암이죠. 또 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그 원인 물질은 박테리아 자체가 아니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플라스미드 종류인데 여기서는 TI 플라스미드라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이 혹을 만드는 플라스미드, TI 튜머 인듀싱 플라스미드의 준말입니다. TI 플라스미드는 분자량이 140 내지 235 kb 정도로 좀 큰 그런 플라스미드입니다. 이 식물체가 이 플라스미드 DNA로 감염이 되면 TI 플라스미드 DNA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만 그걸 tDNA라고 합니다. 식물 세포의 핵에 이전되어서 식물의 DNA인 것처럼 식물의 DNA 일부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tDNA는 행질전환의 세포의 게놈, 염색체 한 세트이죠. 게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그로박테리움의 행질전환 방법을 도표로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통 식물체가 있고 그걸 조직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로박테리움에서 tDNA라는 부위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이 식물에 넣고 싶은 DNA를 실어서 이 식물 조직배양 중인 식물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럼 박테리아니까 잘 들어가겠죠. 그 감염된 식물 배양체에서 식물체를 재분화해 내면 그 중에서 행질 전환된 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골라내기만 하면 행질 전환 식물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tDNA는 혹을 형성하는 것 같고 혹을 형성하는 것과 오파인스라는 특수 아미노산 유도물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파인스는 오파인스의 생물학적 관련성은 그들의 유도성 아그로박테리아 계통의 탄소 질소의 유일한 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소 질소 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죠. 오파인스 이학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역시 TI 플라스미드 내에 존재를 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 계통들은 근두 암종병에 의해서 합성된 오파인스의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옥타파인과 노팔라인입니다. tDNA를 옮겨준 데 관여하는 유전자도 TI 플라스미드 안에 있습니다. 이를 발병 유전자, 비룰러스 진, VIR 진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되면 상처난 조직을 아까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 조직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이 발병 유전자 VIR 진스가 상처난 식물 세포들이 분비하는 페놀 물질에 의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상처가 나야지만 식물 세포 안에서 상처를 통해서 페놀 물질이 유출되어 나오겠죠. 페놀 물질이 유출되어 나오면 그 물질이 발병 유전자 VIR 진스를 유도한다, 만들어지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VIR 진이 유도가 되면 tDNA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tDNA 중 식물 게놈으로의 이동과 통합에 꼭 있어야 할 부분은 보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더 경계 지역이죠. 이들은 25개 염기상의 짧은 반복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더 리피트 사이에 우리가 넣어주려고 하는 DNA를 끼워주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나중에 그 끼워진 그 DNA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 역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선발 마커 유전자가 있고 그 tDNA 경계가 있죠. 그 벡터 안에 거기에다가 내가 그 주입하려고 하는 유용 유전자를 프로모터하고 결합시켜서 끼워주면 이식을 하도록 준비된 제조업 유전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놈이 이제 마크로박테리아에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TI 튜머 인듀싱 기반 플라스미드 벡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혹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혹을 만들면 뭐 병에 걸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을 만드는 기능이 빠진 TI 기반 플라스미드는 비무장 매개체 disarmed vector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장을 혹을 만드는 그 성질을 없앴다 그런 이야기죠. 뭐 여기도 그 도식으로서 잘 설명을 해놨죠.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에서부터 어떤 생물체 좋습니다. 우리가 유용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식물체, 예를 들면 변화, 무슨 원의 작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DNA를 만들어서 그 이동용으로 만들어서 식물 세포로 넣어주는 기능은 아그로박테리움이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그로박테리움 기반 행질전환 시스템은 아주 오랫동안 쌍자입 식물에만 적용하다 밀어왔다. 처음 개발된 게 쌍자입 식물이고 단자입 식물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그 설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단자입 식물도 특정 그 트릭을 사용하면 아그로박테리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아그로박테리움 계통을 선택을 하고 감염을 적정 식물을 선택하는 게 그 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들도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장점은 정제된 바이러스의 DNA나 RNA는 식물체에 직접적으로 감염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매개체가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감염시키려면 식물 잎에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는 식물체에 들어가면 모든 세포로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좀 더 쉬운 거죠. 아그로박테리움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식물체를 재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자라는 식물체를 바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물체를 재생하는 단계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쉬운 거죠. 감염 식물로부터 다량의 바이러스를 쉽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자입 식물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아그로박테리움 시스템과는 달리 바이러스의 핵산은 식물 genom의 통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자를 통해서 후대로 옮겨가지 않는다.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 이게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제거되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는 식물 시력을 약화시킵니다. 바이러스 걸리면 약화됩니다. 제한된 양의 제조업 DNA만 수송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행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시스템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는 생물체를 매개자로 이용한 간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장벽인 세포벽,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 있죠. 이 세포벽을 제거한 거 우리 원행질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벽을 뚫거나 또는 제거한 후에 유전자를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제거한 것이 원행질체이니까 뭐 저번에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원행질체 배양을 하면서 인산칼슘과 PEG라는 물질을 더해줘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기 천공이라는 electroporation이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원행질체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액체 속에 전압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이 일순간 그 전류를 통하는 순간에 세포막에 구멍이 생겨서 그 용액 속에 넣어준 DNA가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방법은 미세 주입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미세 피펫으로 그 피펫 안에 들어있는 DNA를 식물의 핵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죠. 자, 네 번째는 유전자총입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파티클건 또는 진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텅스텐이나 금으로 된 총알이 있는데 그 총알에다 DNA를 묻혀서 식물잎 같은 조직을 보고 쏘는 거죠.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DNA들이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죠. 특히 단자입 식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기 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뭐 세포라고 보이는 둥근 게 있죠. 그 액 속에 전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세포막이 열리도록 하고 그때 주변에 있던 DNA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여기 바이올리스틱 앞에 유전자 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이나 텅스텐 총알에다가 유전자를 묻혀서 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그 진짜 권총처럼 생긴 게 있고 밑에 보시면 좀 큰 그 기계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밑에 부위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식물을 잎 같은 조직을 넣고 위에서 발사를 해서 순간적으로 여러 발의 DNA가 묻은 총알을 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 식물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미세주의법입니다. 형광등을 보면서 현미경을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아주 미세한 그런 빛빛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그뭐 말이 많았던 그 황우석 교수의 그 뉴스를 많이 보셨겠죠. 그때 보면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 난자를 막 다루는 모습을 보셨을 건데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행질전환을 하는가? 목표로 하는 식물체에 우리가 원하는 행질의 DNA의 염기 순서 또는 서열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주입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육종법으로는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잡 불합성, 교잡이 안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을 써야 되겠죠. 존재하는 우수 품종의 기능을 아는 아주 제한된 숫자의 유전자만 도입을 가능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세포 A와 세포 B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포 목표라는 세포가 뭐 곤충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뭐 수량을 더 늘리는 유전자 이런 하나만 골라서 집어넣어서 그 더 보완을 이제 해주는 그 선택적 방법이죠. 두 번째 목표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 등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유전자 발현 단계가 언제냐, 그 발현한 뭐 환경 조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찾아내고 싶을 때 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그 첫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그 플레이버 세이버 토마토가 여기 다시 등장을 했죠. 오른쪽에 보면은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토마토는 뭐 그 익어도 이제 과육, 그다음에 껍데기가 이렇게 물러지지 않는 그런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마토 익기 전에 수확을 해서 유통시켜야지만 소비자가 물러지지 않은, 썩지 않은 토마토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은 많은 토마토 품종들이 농장에서 익혀서 딸 수가 있습니다. 익어도 물러지지 않으니까, 물러지는 속도가 더디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고추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부여받은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고추의 형질 전환을 하는 팀들이 하고 싶은 팀들이 있었죠, 우리 학교에. 근데 이 조직 배양 자체도 그렇거니와 재분화, 형질 전환하려면 반드시 식물체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재분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분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때 어떤 특정 품종에서 우연히 재분화에 성공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과서 교재에서 막 따온 그런 그 그림들입니다만은 제초지의 저항성인 그런 작물을 만드는 과정. 자, 이게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성공적인 뭐 그런 행질 전환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두 밑에 보면은 라운드업 레디 소이빈스 해놨죠. 몬산토라는 회사가 라운드업이라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생산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제압하기 위해서 라운드업을 뿌리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식물은. 근데 그 콩을 심어 놓고 콩은 죽이지 않고 다른 식물은 다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라운드업 레디 소이빈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콩밭에다가 이 라운드업을, 이 행질전환에 콩을 심어 놓고 라운드업을 처리를 하면 콩은 다 살아남고 다른 것들은 다 죽으니까 제조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BT 옥수수 해놨죠. BT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행질전환 시킨 그런 옥수수인데, 이 벌레가 열매, 우리 옥수수 알이죠, 이 갉아먹는 벌레가 있는데, 이 나방을, 이 벌레를 죽여버리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은 BT 균을 집어넣어서 만든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의 걱정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청색 장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진정한 그 청색 장미라고 보이는 장미가 있습니다. 물론 염색을 해서도 흰 꽃에 염색을 해서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미는 주로 남자들이 사서 여자들에게 선물하고 이럴 텐데,
여자들은 붉은 장미를, 빨간 장미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왜 청색 장미를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부터 뭐 벌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색소를, 화색소, 꽃에 들어있는 색소를 조절함으로써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진정한 청색 장면은 유전자를 조작해도 만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연합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산토리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청색 장미입니다. 완전한 청색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데까지 간 그런 모습입니다. 카네이션, 아까 토마토를 만드는, 횡질량 토마토를 만드는 회사 켈진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켈진의 뭐 자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플로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 회사의 그 대표가 와서 세미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때 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이용해서 달밤에 그 달빛처럼 자주색이 나는 그런 카네이션을 행질 전화를 통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틸렌에 있으면 카네이션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에틸렌에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수명이 긴 카네이션을 만드는 그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적으로 실제 이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밑에 그 사진에 보시면 자주색의 그 짙은 정도가 다른 어떤 시리즈처럼 보이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를 역시 조작을 했다는 거고, 역시 품종이로 문 시리즈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 가지 그 톤으로, 자주색이지만 여러 가지 톤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 카네이션 많이 재배하는 남미 국가들,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에 가면 실제로 상업적으로 재배 생산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행질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뭐 연구라 그럴까요? 노력 중에 한 가지가 규소에 관한 것입니다. 원예작물의 규소를 이렇게 시용을 해보면 흡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같은 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은 이 식물이, 우리가 목표하는 식물이 규소를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금 더 많이 뭐 가지든지 발현을 시켜서 규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지금 그 행길 전환 이야기는 아니고 규소를 처리했을 때에 물리적 뭐 힘에 대한 내성이 좋아진다든지 온도나 염, 철분 결핍과 같은 이런 그 환경적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든지, 또는 흰가루병과 같은 이런 생물적 스트레스도 잘 견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소의 이동과 관련되는 유전자들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LSI 계통의 유전자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LSI1부터 뭐 7까지 배에서 발견되었는데요. LSI1은 토양 속에서 뿌리의 표피세포로 규소라는 SI라는 그 원소를 옮겨주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트랜스포터입니다. 그 LSI2는 그 표피세포로부터 그 다음 세포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트랜스포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행질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국화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국화들이 이제 행질 전환이 되지 않은 거고, 밑에 있는 게 행질 전환된 겁니다. 고충호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일 왼쪽에 규소도 주지 않고 염도 주지 않은 식물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위에 거는 행진전 하지 않은 거, 밑에가 행진전 한 거. 근데 규소를 안 주고 소금을 줘버리면 국화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죠. 근데 소금을 안 주고 규소만 주면은 세 번째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규소도 주고 NaCl도 염도 주면 행질 전환체는 그대로 그래도 잘 자라는데 행진을 하지 않은 것은 노랗게 황화되면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GMO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많습니다. 또뭐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의 안전성 논쟁이라고 여기에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GMO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농업과 식량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이게 미래 농업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하는 시각은 세계 인구 대비해서 식량은 풍족하다.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 먹느냐가 문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환경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 파괴나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또 우리가 대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 그런 우려가 있다. GMO 작물이 우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제초지 저항성인 그런 그 작물을 사용해서 제초지를 막 뿌려대면 제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뭐 등등. 또 수프 잡초는 수프 해충이 출현할 수 있다. 저항성을 개발했는데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 제가 방문 교수를 할 때 그 학교의 대학 신문에 난 기사를 스크랩한 겁니다. 이 옥수수가 있죠. 어린 아이가 집들이라 그럴까요? 심겨진 옥수수 밭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심지 않은 옥수수가 여기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멕시코에서 이 옥수수는 또는 어떤 특정 작물이 그 먹는 것이 끝나지 않고 문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경우도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또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밑에 사진도 그 신문에 나오던 건데 그 사람의 실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어떤 종자를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수로 유시 데이비스 교수가 평질 절안되는 종자를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할수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그 종자를 이제 실수로 줬던 그런 기사입니다. 자, GMO 안정성 논쟁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인체,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GMO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GMO 유전자는 극히 그 작물의 극히 일부분이고 분해가 잘 되어서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면은 다 분해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인가 반해서 반대 입장에서는 그 외래에서 들어온 그 유전자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만든 그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우리 인류의 세대가 좀 더 진전이 되어야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검증될 때까지는 시판하면 안 된다. 오른쪽에 그 재미나는 그 사진이 있죠.
옥수수 행길 전환된 것과 행진되지 않은 유기농으로 생산한 옥수수가 있는데 이 산속에 두니까 다람쥐들이 와서 유기농 옥수수 먹고 가더라 뭐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마 그 기사겠죠. 네 번째 포인트는 윤리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 종의 원산지 식물 종이죠. 또 로열티 부과와 관련된 겁니다. 행길 전환을 성공을 상업화시킨 그 회사들, 주로 회사들이죠. 회사들은 선진국에 있는 회사들이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식물은 원산지가 어디냐? 뭐 예를 들어서 콩이다 그러면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 그 행길 전환을 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하나 집어넣고 모든 게 자기 거인 것처럼 특허료를 받아 먹으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기 문제입니다. 행길전환체는 행길전환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우종규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기신문이라는 데 낸 기사입니다. 채소 6종가였습니다. 생명공학과 채소 품종을 육성하는 관계를 이렇게 신문에서 잘 쉽게 풀어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 육종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어떤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다. 예를 들어 수박이 맛이 다 좋은데 병에 약하다. 그럼 병에 좀 더 강하도록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병에 약한 게 이제 결점인 유전자인 거고 이거를 좋은 유전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마치 우리 장식품 중에 뭐 그 목걸이가 있죠. 구슬을 끼워서 만든 목걸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흠이 났으면 그걸 깔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새 걸로. 그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복잡하고 힘든 작업을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자 표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심어서 뭐 씨를 받아 저 뭐야 뭐 예를 들어 가채리면 가시를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씨앗을 싹을 틔어서 뭐 유전자를 빼내서 그냥 조사를 해보면 짧은 시간 내에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표지를 우리가 분자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자 표지를 이용하면 육성 과정이 좀 쉽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GMO 관련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뭐 받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행길전환이 뭔지 좀 잘 모르는 초창기에 GM 작물을 제1세대 작물 식량 정상 차원에서 뭐 제초제 내성이나 내병성, 내충성 유전자를 도입을 주로 거기에 한 그런 작물들입니다. 콩, 옥수수, 메나 주요 작물들이죠. 2세대 GMO 작물들은 분자 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 식물 생산하는 소재 또는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산업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엿보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MO 안전성 문제와 논쟁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1시간 정도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KBS 스페셜 843회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 조금 이제 그 논란에서 논쟁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모은 기사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미국서 금지된 유전자 조작 미리 한국 등의 수입국에
수입이 돼가지고 파장을 일으킨 그런 기사입니다. 어,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은 허가됐는데 밀은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았고 그래서 팔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종자는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 저항성이죠. 아까 그 몬산토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제초제에 내성 있는 종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라운드업 인 푸드 이건 또 외국에서 로데일 뉴스라는 데서 2014년에 보고한 겁니다. 콘에 몰린 GMO하고 몬산토 간판 브랜드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 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한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잭 카인만 켄터베리 대학 유전학 교수가 그 주장하는 바들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그 GMO와 벌과의 관계를 다룬 그런 기사입니다. 그 인톡스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이 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벌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GMO 때문에 벌이 많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겨레 신문이 2015년에 보도한 겁니다. 식용 GMO 수입이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 GMO를 수입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면 표기를 안 하더라. 그걸 꼬집은 거죠. 여기 유전 그 식용 유전자 변형체 GMO 연도별 수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기름 종류들 우리 식품을 뭐 튀기거나 할 때 쓰는 기름들 보면은 콩기름을 많이 쓰는데 이거 전부 GMO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기사입니다. 그 농부들도 그렇고 환경도 이제 이 GMO 영향을 받고 있는데 GMO 환경자는 대두가 우리 사람들의 그 임성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여기 사실 여부 관련 없이 이런 기사들을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17년에 그 행렬전환 페추니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 EPA 우리나라 지금 환경청이죠. 지금 환경부가 됐습니다. 미국의 E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에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가 언급했던 그런 회사들이 GMO를 만들고 그게 얼마 많은 그 제초제를 이제 쓸 수 있느냐 또는 잔류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준을 자꾸 느슨하게 이제 만들어 가더라.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제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몬산도 게스 마스켓 아주 심한 아주 험한 말들을 썼죠, 그죠?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 농약을 뿌려야 된다, 제초를 뿌려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피스에서 나온 기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쳐도 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계속 뭐 그런 종류들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입니다. 이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제모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국이 자꾸 많아지고 있고 우리 학기 초에 뭐 이거는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다음 GMO를 수입하는 절차 규정 우리 국내에도 뭐 당연히 돼 있겠죠. 수입 절차, GMO 유해성 평가 그리고 식약처 수입 승인이 있어야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GMO가 많은 이제 그 기대도 가지게 하고 하는데 반해서 또 일부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O 식물 또는 뭐 식품과 관련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식물 본래 유용한 유전자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냥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진짜 유용한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내고 그 유전자를 도입을 해도 소비자들이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또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행질전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사실 행질전환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그냥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아마 될지 안 될지 그냥 확률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개체에 시도를 해야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나올까 하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좀 더 풀이할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유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육성자 권리 보호에 따른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원예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속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섯 번째 GMO 표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앞에서도 뭐 지적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해서 그냥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섯 번째 GMO 검증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많은 농산물들이 GMO 농산물들이 수입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실제로 소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MO 작물의 안전성 승인 절차입니다. 먼저 먹는 식물이냐 안 먹는 식물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식용 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농림수산식품부 당연히 관여되겠죠. 거기에다가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농가공업상업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먹는 게 아니면 식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GMO 재배가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죠. 기능성이 첨가된 GMO의 개발에 그러니까 제2세대 GMO 작물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비타민 A가 보강된 황금쌀이라든지 화합제를 함유한 딸기, 혈압을 강화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상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GMO를 통해 의약품 생산, 의약품 원료를 생산한다. 이거 제2세대 GMO 작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주산을 크게 이용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식량 해결을 위해서 작물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고 또 수량은 나오게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죠. 맞춤형 작물의 등장이 있지 않겠느냐. 장소, 기후와 무관한 생산, 병해충이 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것, 다양한 기능과 질병 치료 효과를 가진 작물. 그래서 어떠한 소비자의 욕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등장하면 참 좋겠죠.
식물 세포배양에 의한 안정적인 유용 물질 대량 생산, 아까 제시대 GMO 이야기를 했었죠. 자, 물질을 생산하는 겁니다. 식물 자체 또는 그 식물이 생산한 어떤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식물 세포를 이용해서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을 우리가 분자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식물에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 물질, 뭐 효소나 백신 같은 단백질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 분자 농업을 이용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정밀화학 제품, 단백질류의 생산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안전성이 높다. 식물 내 생산 단백질 인체에서도 매우 유사한 폴딩, 접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좋다는 거고, 공기 중의 탄소원과 태양 에너지를 근원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느냐? 단백질 생산, 인슐린 같은 거 생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효소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고순도로. 식용 식물에 백신 성분을 가진 그런 식물 또는 뭐 백신 자체를 생산하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입니다. 많은 규제와 제약이 따르겠지만 분자 농업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있는 거죠. 보건, 의료, 환경, 농수산, 에너지 등 산업적인 응용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치 제품 창출이 가능해서 시장 잠재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다수학, 질병 저항성 농작물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전 세계적인 난제인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오염 방지 기술,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기술이죠. 지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인다. 자, 오늘 식물의 행길전환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